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2021년에 마무리 중인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해가 이미 다 갔다는 게 제 인생의 절반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게 어리벙벙한 김주석입니다. 그럼요. 40 중반이면 이제 절반도 안 남았지 이제. 네, 더 사실 수도 있어요. 별로 하여튼 봅시다. 어떻게. 저도 지난 다른 코너 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40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귀한 불능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석쌤은 한번 통달해보셨으니까 어떠셨습니까? 좀 다릅니까? 한 해 한 해가?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보통 네. 그냥 이러저러 하고 내년에 다시 그냥 검사하면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네. 이제 40 중반 넘어가니까 이거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많이 좀 느꼈어요. 이제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내일 모레 건강검진인데. 아니 아직은 괜찮을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재작년부터 좀 추적 관리 필요한 게 이제 나와가지고 네. 기분이 좀 안 좋았지. 지석쌤께서 또 재밌는 TV를 하나 보셨다면서요? 저희 긴급 공지 하나 하려고요. 긴급공지. 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실 많은 사람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책이 하나 있죠.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고. 거기서 그린피스 및 환경하는 사람들 공격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래서 좀 놀란 게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미국에서는 별로 안 팔렸거든요. 일부 추종자들이 있긴 했지만 마케팅을 잘했나 보네요. 그렇죠. 원래 영어 제목은 Apocalypse Never 그래가지고 재앙은 절대 오지 않아라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거 문제인 것 같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제가 약간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고 싶었는데 또 괜히 긁어부스럼 될까봐 이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괜히 홍보해줄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웃긴 게 그거예요. 미국에서는 무대응으로 조용히 묻혔는데 한국에서는 무대응을 했는데 이게 떠버린 거예요. 30세 팔린 거면은 정말 많이 팔린 거거든요. 특히 기후 관련 책으로. 제가 썼던 그 명저, 기후 불황 이게 1세도 더 못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엘고어 책도 제가 번역한 게 있었는데 그것 또한 2세 나갔나?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거를 이제 알릴레오라고 유시민 작가분이 하는 유튜브에서 네. 기후변화 쪽으로 이제 에이스죠. 조천호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정모 박사님이란 분 계세요. 그분이랑 같이 초대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요목조목 잘 비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근데 심각한 얘기인데 댓글은 너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전 약간 그럴 때 좀 기분이 묘해요. 왜냐면 재밌게 하는 게 좋긴 한데 내용은 이제 완전 심각한 건데 근데 사실 인상만 찌푸리고 책 별로다 얘기한 것보다는 재밌게 비판하는 게 좀 낫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추천드립니다. 알릴레오 가시면 채널에서 지난주 나온 거니까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 대한 책 리뷰가 있어요.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 지난 방송에서 정말 또 정성스러운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네. 김나연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영유영 인형님께서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애청자시죠. 네. 네. 김지성님의 아몬드 우유 먹는 대신 아몬드랑 물 먹고 굴러라. 너무 웃겨서 듣다가 눈물 났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게 먹히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나는 완전 이거 빵 터져야 되는데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 방송합니다 제가.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는 저는 사실 물 먹고 굴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혹시 굴러라고 들으셨다면 네.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아무튼 댓글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김나연 선생님 한번 좀 잘 읽어주세요. 네. 호호동우님이 유튜브에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유 섭취에 경각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젖소 목장에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농민으로서 사족을 달자면 우유도 문제지만 아몬드나 귀리 음료도 큰 틀, 기후위기를 부르는 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왜 축산인들은 공장식, 박리담회식으로 가축을 키우게 되었을까요?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라는 맥락을 빼놓고 국내 농업은 공장식 생산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마저 지금은 기업 농업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국가 정책이 세계 경쟁력, 생산성 운운하는 상황에서 생산자에게 특별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물론 귀리 음료는 개인 취향이고 짧게 언급된 대안이었지만 캠페인으로서 생협 두유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채식을 위해 또 다른 수입 농산물을 먹는 것은 국내 농민들에게 공장식 생산을 계속하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채식과 세련된 소비로서의 채식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달기까지 조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인 탓에 참견해 보았습니다. 신뢰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탄소를 포집하는 축산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런 참견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저희 방송을 굉장히 초창기부터 들어와 주신 분 같아요. 기후재난 방송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레전드죠, 감사합니다. 레전드. 그 홍호 동호님께서 정말 이 긴 댓글을 진짜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주셨는데 또 여기서 많은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말꼬리를 잡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이 부분이 말도 키우시나? 그러면 보통 부자분이 아니신데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유머 리액션하는 나연쌤은 상사이기 때문인 것을 이해할게요 내가. 네, 저 회사 생활이 힘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김지석 선생님 어떻게 또 한번 또 화답을 해드려야죠. 일단 그 고민하고 뭐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댓글 다는 게 전혀 실례는 아니죠. 저는 사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댓글로 쌈박질 많이 하다가 요즘은 좀 안 하고 있는데. 네, 그 회사에서 경고 좀 많이 받았죠, 그죠? 누가 얘기했는지 알겠다. 오케이. 지났으니까. 누가 그 얘기했는지 알았어. 자, 그래서. 근데 그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니까. 네, 김지호 선생님은 저희 회사에서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이고요. 농담이니까. 자, 아무튼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다르지 않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완벽한 대안이고 하나는 뭐 완전 꽝이냐 그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50보 100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나 같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50보랑 100보는 굉장한 차이거든요. 이게 2배 차이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쪽도 연구를 계속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요즘 이제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토부리 뭐 내지는 아무튼 로컬 푸드. 그래서 로컬에서 난 건 무조건 좋고 멀리서 온 건 나빠 했는데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멀리에서 온 콩하고 그 한우 농가에서 정성껏 키운 한우하고 한우가 훨씬 나쁘다. 온실가스 면에서. 온실가스 배출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콩을 실어오는데 배가 뜨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그냥 식물성 원료로 그냥 쓰는 거가 먹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건 또 너무 당연한 거가 특히 닭 같은 경우는 콩을 사료로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쭉 가져와서 뭐 닭을 먹여서 닭이 뭐 배설도 하고 그 먹은 게 전부 다 고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콩을 먹여야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수입해서 온 그래서 콩 같은 게 이렇게 힘들게 로컬에서 이렇게 키운 그런 고기보다 낫다 이런 거는 뭐 좀 정확하게 연구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책이나 뭐 우유를 사가는 업체의 정책은 엄청나게 몰아붙여서 이게 정말 동물 복지니 뭐 이런 거 뭐 온실가스 관련이 못하게 하는데 저희가 뭐 농민분들한테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정책이 바뀌어야죠. 정책을 그다음에 생산자가 이런 소통과 그런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 그걸 바꿔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단방에 안 바뀌겠지만은 이제
바꿔 나가야 그때는 이제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저탄소 농업을 하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축산업이나 이런 게 좀 규모가 줄어야 될 거예요. 그거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그렇게 줄여서 하는 것이 농가 수익에도 좋고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예,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다음에 또 저희가 그 농업 관련해서 한번 또 들여다볼 기회가 있겠죠, 그죠? 네, 농업이라는 게 뭐 인류의 역사상 가장 또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호호 동호님처럼 댓글 이렇게 부담 없이 좀 달아주시면 이제 저희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또 저희 생각도 같이 전해드리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은 또 이제 뭐 저랑 김나연 선생님, 김지석 선생님에게 좀 더 다 애완을 줬던 기관이죠. 네. 은행과 탄소 배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요. 네.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김지석 선생님의 또 아이코닉한 코너인 전기차 소식을 또 잠깐 들은 다음에 또 은행 얘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이제 우리의 독점적인 또 전기차 소식 한번 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이게 요즘은 이제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엄선해봤는데요. 노르웨이가 전기차 천국이거든요. 배터리 전기차, 순수 전기차는 한 거의 70% 정도 팔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짝퉁 전기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30-40km 정도만 갈 수 있는 거 전기로. 그게 또 한 20% 차지해가지고 40km. 일반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계속 가다 보니까 노르웨이 정부의 세수에 큰 네. 구멍이 나가지고 아, 맞아. 여기 세제 혜택을 진짜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럼 정말 아까도 저기 축산업 얘기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전기차는 세금 혜택을 줘서 아무런 부담을 안 주고 일반 차에만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세금이 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2.8조 원 정도가 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결론은 이제 전기차도 세금을 좀 이제 부과해야겠다. 뭐 이제 바꿨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실 자동차라는 게 전기차라도 환경에 부담을 주거든요. 예, 훨씬 덜 줘서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한꺼번에 다 할 건 아니고 일단 고가 전기차. 이건 좀 럭셔리 제품 아니냐. 좀 세금을 좀 받아라라고. 그리고 그 뭐 벤츠 뭐 EQS 이런 거 엄청 비싸더만. 뭐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 모델 S나 X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1억짜리인데 세금 면제받았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바꾼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내연기관 차에 배터리 좀 싣고 이렇게 모터 싣고 해가지고 이거 전기차도 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좀 우기는 물건이 있어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기차처럼 안 쓰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걔도 야 너 일로 와봐. 너는 솔직히 전기차라고 볼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세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세금을 지금 부활시켜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긍정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세금을 많이 매겼었는데 일반 자동차가 안 팔리네. 근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봐라 이러니까 국가 재정에 문제 생기고 그러는데 그 단계를 거쳐서 오케이 그러면은 환경적으로 내지는 세금 혜택을 받을 좀 명분이 떨어지는 애들을 다시 세금을 부활해가지고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변화를 또 노르웨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약간 좀 지난 건데 그것도 좀 역사적인 사건이라서 자토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 자동차 산업 분석기관인데 거기에 통계에 의하면 9월 달에 유럽에서 테슬라 모델 3 전기차가 24,591대가 팔려서 유럽에서 9월 달에 가장 많이 팔린 차로 등극을 했는데 전기차가 전 유럽에서 1등을 한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보니까 2위는 르노 클리오라고 이제 되게 작은 소형차가
18,000대 팔렸고 이거 전기차 아니죠,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현대는 혹시 있나 보니까 현대 기아 있나 보니까 예, 파리에서 유럽에서 욕 먹고 있는 예, 뭐 특히 NGO에서 현대 투싼을 14,000대를 팔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투싼은 아직 하이브리드도 없죠? 있나? 그러니까 혹시 아세요? 예. 이게 욕먹는 이유가 그거죠. 이제 그 SUV라 해서 일단. SUV랑 이제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거를 많이 파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는 해요. 그리고 차도 뭐 CO2나 이런 게 문제 아니라면은 뭐, 예, 뭐 공간도 있고 한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해외 업체는 전기차로 1등을 하고 우리나라 업체는 전기차로 순위에는 10위 안에 못 들었고. 근데 뭐 투싼이 인기가 많으니까 투싼 전기차 만들면 될 텐데 현대에서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찾아보니까 가솔린 디젤 모델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아직 투싼은 거기까지밖에 안 갔어요. 예. 산타페는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예. 9월에 왜 이렇게 많이 팔린 건가요, 전기차가? 아,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테슬라는 아직 공장이 유럽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모델 3를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팔린 게 사실은 한 2달치 내지 3달치가 팔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의 왜곡은 있는데 그래도 유럽에서도 와, 이제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됐다니 정말 좀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었구나라고 그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또 자동차 산업 중심지 독일에 또 이제 테슬라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이제 기업이 있죠. 전기차 회사인데 리비안이라고 예, 좀 대형 약간 픽업 그때 트럭 제가 얘기했던 전기차를 만드는 곳인데 캠퍼들한테 완전 맞춤형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말 사고 싶어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예, 그래서 되게 차가 재밌는 기능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해가지고 어이없게도 한때는 폭스바겐보다 더 가치가 높은 회사가 돼가지고 내연기관차 1000만 대를 만드는 회사와 전기차 빵대를 만드는 회사가 뭐 그 회사 가치가 같아지는 일시적으로. 예, 근데 다시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차가 몇 대가 나오고 유튜브에 막 나오고서 큰 기대를 받고 상장을 했는데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차가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워서 내년 중순부터 공급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뭐 만든 거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전기차 회사가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걸 보여준 사건이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삼성 SDI에 공급받아요. 그래서 리비안이 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크게 또 이제 파트너로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리비안이 이제 테슬라 킬러 뭐 될 수 있지 않냐, 뭐 테슬라 뭐 대항마 아니냐 하는데, 리비안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내부 목표가 2030년에 100만 대 하겠다는 거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좀 저는 좀 더 기왕에 전기차를 할 거면 좀 더 많이 만들면 좋겠는데 목표가 되게 좀 작아요. 예, 이게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 시장이 다르겠죠. 또 테슬라가 이제 공략하지 않는 시장 공략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픽업 트럭만 하는 게 아니라 SUV도 할 거고 하는데, 제가 하여튼 100만 대 목표라는 말씀 드리는 거는 어떤 이 회사가 생각하는 규모는 그 정도니까 그 정도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좀 이제 봐주셔야 된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천만 대 하겠다는 거니까 같은 2030년까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예. 네. 또 전기차 소식 워낙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또 마지막 소식. 요거는 이제 다음 코너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정말 회심의 소식인데요. 자, 블랙록이라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관리 회사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뭐 저희 국민연금도 가져다가 좀 굴려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며칠 전에 그 아이오니티라고 제가 알기 현대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유럽의 전기차 충전망을 까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5,500개의 그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블랙록이 8,400억을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이제 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초기 비용이 좀 드는데 그거를 누군가는 내줘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블랙록 같은 회사가 최소한 자기들 자본의 일부를 오케이,
유럽에 충전만 까는데 투자하면 돈을 벌겠구나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진짜로.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요. 돈을 네. 못 벌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가망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 모델 3가 아까 뭐 가장 많이 팔 전기차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중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는 충전기에 투자하면 벌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오늘 전기차 소식 많이 갖고 오셨는데요. 또 김지석 선생님이 또 힌트를 주셨죠. 오늘 얘기해볼 건 금융기관. 또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은행인데 은행과 탄소 배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김나연 선생님은 또 은행에 어떤 좀 감정을 갖고 계신가요? 은행에 대한 생각. 친절하다? 친절하다. 네. 김지석 선생님은 좀 어떤 생각? 저는 그 말 듣고 나니까 은행이 사람을 가리는구나 생각이 들고요. 친절하다라는 거에서 제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김나연 선생님의 그 자산 현황을 알 수 있었어요. 김나연 선생님은 아직 큰 빚을 안 진 거야. 2층 올라가시나요? 은행 가면? 큰 빚. 그럴 수 있죠. 큰 빚을 안 졌거나 아니면 VIP 고객. 그럴 오셨습니까? 리는 이렇게. 지석쌤은 은행에 대해서 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악감정이 좀 있었죠. 맨날 어떻게 보면. 악감정까지요? 그럼요. 저는 예전부터 은행이 그 자산이나 이런 거를 투자 같은 거를 왜냐면 화석연료 개발이나 뭐 발전소 같은 거 맞지, 만들 때 맞지. 돈이 다 걸로 대출되고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니까 거의 악의 축 뭐 이런 생각 정도? 저는 이제 그 은행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네. 저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학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은행을. 수업 시간에 은행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막 그때 힘드셨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혼 때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강원랜드. 하셨어요? 침대 살 돈으로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진짜로. 나 진짜 강원랜드 나왔어. 진짜 그래서 도박에 손을 댔는데 완전 털린 거예요, 그 사기 도박에. 와,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사기 도박의 세상을 보고서 또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그 카드 게임의 공략을 이제 해가지고 카드 게임 엄청 연구해서 돈 다 따고 카드 게임 책도 내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근데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은행이 사실은 또 이게 되게 친절한 것 같지만 또 이제 대출의 문턱을 넘을 때는 또 쉽지가 않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좀 뭔가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네. 금융기관의 도움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아까 블랙록에서 좀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국내 은행은 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많이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저희 PD님께서 찾아주신 자료를 좀 읽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크레딧을 줘야 돼서 김태림 기자라는 분이 한경 비즈니스에 이제 쓴 그런 스페셜 리포트 이런 게 있었어요. 기후 금융 시동건 6대 은행 해가지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은 2015년에 됐지만 그게 이제 적용되는 거는 올해부터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 신한, 하나, 뭐 농협, 우리, 기업은행 이런 곳들이 ESG 국제협약 가입도 하고 대출을 해줄 때 이제 탄소 배출량도 좀 측정하기 시작하고 그 대출을 심사할 때도 탄소 배출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이런 거를 시작했다고 쭉 나오는데 저는 안타까운 건데 지금 시동을 걸면 어떻게 지금은 3단 기어 놓고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워딩을 보면은 은행이 고탄소 배출 기업으로 흐르는 자금을 차단하지 않는 한 2050년 넷제로 탄소 중립이죠.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해요. 이거 진짜 맞거든요, 이거. 그렇죠. 궁금한 게 지석쌤은 이제 태양광 이제 발전소도 운영하시는데 지금 은행이 내가 석탄 발전소를 짓겠다. 네.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 좀 어디에 좀 더 우호적으로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내 은행.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바뀌었어요? 원래 석탄 발전소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정말 최고의 투자 약간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우대받아서 예전에 책 쓰고서 이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네. 국민연금 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도 은행하고 비슷한 거니까 한편으로.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이죠. 네. 예, 거기서 이렇게 막 탄소 배출 얘기했더니 이해가 안 간다면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진짜요? 전기 잘 나오고 불법적인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이러냐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면서 자기도 해외 나가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뭐 한전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성실하시고 막 이런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눈점을 그게 흐리시네. 진짜 그게 대출 결정할 때 사실은 뭐 엄청난 뭐 수리 모형 같은 거 쓸 것 같지만 아니야 그런 것도 보는 거잖아요. 이제 맞아, 이분이 맞아, 성실하게 돈을 갚을 것 같은지. 한전은 국가 기업이니까 뭐 디폴트 날 일도 없고 그래서 근데 진짜 근데 그분이 자기도 해외 나갔을 때 이런 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국민연금은 정말 큰 손 중에 큰 손 아닙니까? 그쵸. 정말 좀 좌절감 느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는 그거 안 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석탄 쪽은.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사가 정말 좀 제가 정말 보고서 잘 정리했다 싶은 게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 은행이 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탄소 배출량 이렇게 줄였다. 자기들 건물 뭐 몇 개 있는 거 하고 자동차 있는 거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 홍보를 좀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은행은 돈이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그 은행이 그 대출해 준 게 뭐 현대차에 얼마, 뭐 삼성중공업에 얼마, 뭐 삼성 SDI에 얼마 이렇게 쫙 그 해놓은 거를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딱 봤을 때 고탄소 쪽에 한 30%가 가 있고 뭐 그냥 애매한 곳에 한 뭐 40%뭐 저탄소에 30%면은 이 정도면 리스크가 어떻게 되지? 하면서 이렇게 그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 그 대출 포트폴리오든 뭐 주식 포트폴리오든 그거가 어떤 포지셔닝인지 그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개념을 좀 그게 핵심이다라고 그 기사에서 잘 적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있는데 아까 그 이 기자님이 6대 은행이라고 소개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뭐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 기업은행 이거를 뭐 6대 은행이라고 치는가 봐요, 그죠? 탑6 뭐 이런 거 같은데 나연쌤 그 요런 큰 은행들이 온실가스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뭐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서요? 네, 저도 은행들이 도대체 온실가스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나가 되게 궁금했는데 수치는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아까 윤탁쌤이 말씀하신 6대 은행 중에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은행이 국민은행이더라고요. 국민은행이요? 네, 국민은행이 이제 얼마나 배출을 했냐면 11만 1653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배출을 했어요. 한 해 동안.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 건지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자동차 5만 대. 자동차 5만 대. 얼마 안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배출의 한 10% 좀 넘는데 2,300만 대 정도가 그 정도니까 거기서 5만 대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출량이 7억 톤 그러거든요. 7억 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세요. 네, 7억을 들고 가는데 누가 10만 원 딱 뺏어갔다 그러면 표 안 나잖아요, 별로. 그렇구나. 근데 이게 또 약간 이 표에서 유독 국민은행만 배출량이 안 줄어들고 계속 늘고 있네요. 그러네요. 저희 요즘 2018년, 2019년, 2020년 배출량을 보고 있는데 2위와 3위를 살펴보자면 2위는 농협은행으로 9만 4천 톤, 그리고 3위는 우리은행으로 7만 8천 톤 정도를 배출을 했더라고요. 아까 이제 국민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희 방송하기 전에 숙제가 있었죠.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어떤 ESG 활동하고 있는지 조사해 와라 라고 했는데 김나연 선생님은 어떤 주거래 은행을 쓰고 계신가요? 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는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좀 보고서 좀 들여다보니까 좀 어떻게 탄소 좀 줄이겠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고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목표가 뚜렷하더라고요. 이제 KB금융그룹의 올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나왔는데
KB금융그룹에서 2011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또 발간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ESG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2017년 정도였던 것 같고, 이 그룹 내부 탄소 배출량의 경우에는 204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42%를 감축하겠다.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33%를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 자산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네요. 아. 네네. 그럼 두 개를 겁니까? 나눠서 보고 있고, 그 지난해에도 이제 지석쌤이 아까 석탄 금융 얘기를 해주셨는데 탈석탄 금융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 선언도 이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전 계열사가 참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자체 온실가 좀 늘은 거 오케이 괜찮아. 왜냐면은 석탄 금융을 먼저 자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KB가 제일 먼저 했어요. 저도 기억에.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잘했다. 예. 잘했다. 좋네요. 네. 제가 잘 말 안 한 거 아시죠? 잘했다는 말 잘 거의 안 하거든요. 계속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해도 괜찮겠네요. 예, 자체도 줄이면 좋지만 네. 뭐 그거를 못 하더라도 이런 거 포트폴리오 관리 훨씬 더 잘한다면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임팩트가 훨씬 커요. 예. 맞아, 조금 아시죠? 아쉬운 거는 그 내부 탄소 배출량은 42%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산 포트폴리오는 33%라고 했으니까 그 숫자가 좀 바뀌어서 내부는 천천히 대비도 줄이고 클 테니까. 예, 자산 포트폴리오 좀 더 빨리 줄이면 좋을 텐데 네. 그래도 그런 목표가 있고 한 거는 예, 뭐 바람직하다. 예. 네. 네. 그리고 현재도 뭐 본점 포함 뭐 5개 대형 건물에 뭐 환경 경영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이나 뭐 충전 인프라 구축 뭐 이런 데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한다는 건 이제 투자한 거에서 탄소 배출이 안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쵸. 화석연료 산업에 저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학원 수화학습 선생님 기억이 야, 나는데 언제적 그게. 그 몇 저희 년 전이야? 그 한 200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너희들 뭘 몰라서 그렇지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 이게 탄소 배출량을 제로하는 이유가 석탄이나 이런 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성이 떨어지기 없죠.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더라고요. 많아요. 역시 그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은행은 자기가 네. 돈을 잃을 거라 생각하고서 판단해서 뭐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이제 곧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데는 이제 투자가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럽게 잘 안 되니까 그만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저는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거든요. 저도 이제 첫 직장에서 역시. 그 만들어줘가지고 대학교 때 사용하던 하나은행을 이제 작별하고 이제 이걸 갈아탔는데 우리 금융도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최신판에 따르면 2050 탄소 중립 금융그룹 선언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 그룹 내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그룹 내부 및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유심하게 본 게 사실 뭐 이런 거 선언한다고 해도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그 피부로 느끼는 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그 우리한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대출이 중요해요. 좀. 대출이 중요하거든요. 원수가 대출 중요해지는데 그 이런 사실 개인 금융보다는 이제 그 기업 상대로 하는 금융이 큰 건데 중요하죠. 약간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다가 그 투자 대출 같은 걸 또 많이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 태양광 발전구역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뭐 발전 사업에다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주거래 은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석쌤 주거래 은행은요? 네. 저는 원래 외환은행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를까? 네, 주거래은행이 이제 파산해가지고 인수합병되는 바람에 네. KB 하나은행으로 바뀌었고요.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자료를 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고 있다, 뭐 연수원에 태양광 설치했다 그런데 규모가 얼마 안 되는데 뭐 제 것보다 작고 막 이래가지고 뭐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소소한 거 하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건 패스하고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CDP 상도 받았고 뭐 어디서 뭐 AA 등급 받았고 KCGS라는 곳에서 막 ESG 등급 A, 환경 등급 A, 사회 등급 A, 지배구조 등급 A, 올 A 받았다길래 좀 뭔가 좀 됐고 MSCI라는 곳에서 네. BBB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보자. 왜냐면 국내 기관들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BBB 등급이면은 요거는 이제 ESG 등급인데 중하위예요. 중하위. 중간에 속하는데 그 상위에 A나 AA가 트리플 A도 있구나. AAA 배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 60%예요. 60%. 그러니까 BBB면은 중간 등급인데 하위죠. 중하위. 하위 등급이고 밑에 또 친절하게 2017년 9월부터 한 번도 안 바뀌고 요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된 거죠. 나빠지지도 않았지만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중하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MSCI에서 기후변화 따로 평가한 게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자체 배출량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2.17도를 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탄소 중립은 2040년 목표인데 이 정도 해가지고는 1.5도 그런 건 안 되고 2.17도다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고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체 배출량은 사실 은행도 당연히 줄여야 되지만 양이 적어서 그렇죠. 그래서 또 뒤져보니까 그 Sustainable Financing Report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을 댔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영어로만 돼 있대. 제가 보니까 이거 해외에서 좀 찾나 보다. 국내에서는 뭐 관심이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7천억 원 정도를 2020년 6월에 2019년도에 이렇게 투자해줬습니다. 우리가 빌려줘가지고 하면서 이제 분야는 친환경 건물, 뭐 태양광, 풍력 이렇게 있는데 그 친환경 건물은 뭔가 했던 자기들 본사 건물 그래서 투자한 건데 여기도 뭐 본사구나. 네네 좀 구질구질한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썼는데요? 아닌가? 뭐 약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5년 만기 채권은 태양광의 네. 55%, 풍력의 네. 29% 해가지고 그것만 토탈해서 85%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 풍력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좀 너무 이렇게 비난받는데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이거만큼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했고 근데 보니까 이제 전기 생산량이 이걸 통해서 26만 6,541메가와트아워를 만들었다고 이제 자세하게 써 있는데 요게 그 가정용 태양광 3kW짜리 베란다 말고 이렇게 옥상에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 6만 7천 개 정도 해당되니까 대형 금융기관이 한 거 치고 막 완전 빵빵한 임팩트까지는 좀 아니고 뭐 나름 의미가 있긴 한데 좀 아쉽고요. 네. 국내 최고 그 기후위기 전문가가 주거래 은행으로 삼을 만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그건 냉정하게 말해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또 추가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외국에서 한 거예요. 이거 돈을 외국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다 만든 태양광 발전소, 그 다음에 뭐 영국에서 만드는 뭐 비아트리스 그 해상 풍력 발전소, 베트남 태양광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 CO2 줄이는 거는 해외에서 줄여도 어쨌거나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한국에 투자된 거 되면은 우리나라도 줄어들고 좋은데 우리나라는 제주도의 풍력단지에서 조금 투자된 거 빼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하려고 해도 뭐 이런저런 시비도 많고 그래가지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또. 그래서 요게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 주거래 은행을 이런 기준으로 한번 바꾼다라는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KB 하나은행 얘기가 좀 많이 되니까 좀 우리은행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우리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후변화 관리를 위해서 그 CEO로 이제 구성된 그 리스크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 보고서에서 굉장히 반가운 거를 하나 봐가지고
그 저희 팟캐스트 초창기에 소개를 했던 그린스완 기억나시죠? 아, 네, GIS에서 그린스완 리포트의 표를 여기에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곧 금융 리스크다.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탄소 경제로서 이제 경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오는 전환 리스크. 전환 리스크. 이런 거를 이제 자기들을 어세스먼트를 하겠다. 측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다른 산업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항공, 무슨 뭐 축산업, 뭐 여러 군데 해봤는데, 금융 그 ESG 보고서가 좀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IPCC, 그 다음에 이제 뭐 RCP, 이런 단어가 들어간 그 ESG 보고서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금융. 그래가지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S&P 트루코스트랑 같이 이제 탄소 배출량 측정도 계속 하겠다. 그 자기들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자기들 포트폴리오를 열어봤는데, 그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제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의 포트폴리오 자기가 이제 발전 에너지 쪽이 5.6%, 그다음에 교통이 4.6%, 철강이 3.2%, 시멘트랑 제지가 각각 1.4%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그 참고로 그린스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세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지만은 블랙스완은 한번 오면은 혼란에 빠지고 막 피해가 나지만 나중에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보완하고 조치한 다음에 회복하면 되는 건데 네. 그린스완은 왔네 그러면 이제 끝 게임 끝 절대 회복 못하는 거기 때문에 긴장감이 훨씬 높죠. 예, 그래서 그린스완까지 언급하고서 이렇게 그런 포트폴리오 하고 있다면 일단은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기사 대목대로 시동은 걸었다 제대로 그다음에 그린스완까지 보고 있다면 그거는 긍정적인 변화네요 진짜 예전에 비하면 그 아직도 좀 시동을 걸지 않은 금융회사가 있답니다. 사실 금융기관이라는 게 되게 정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린피스가 이제 뭐 한국수출입은행이랑 한국보험공사, 산업은행, 무역공사, 산업은행에다가 그 해외 석탄 발전소 짓는 거에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잘 안 됐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가 와가지고 이제 중단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지금 저희 방송을 듣는 신입 은행원이 있다면 또 CEO가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 ESG 어떻게 해야 돼? 막 얘기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법 알려드릴게 방법을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결론을 제가 이제 이것도 저희 PD님이 찾아주신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그 보고서를 다 읽지 못하고 그냥 그 요약만 좀 봤는데 거기에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이걸 제가 하면서 딱 떠오른 게 저희가 한 2년 전에 방송 시작할 때는 국내에서 나온 보고서를 소개하거나 국내 기사를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너무 얘기가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방송하면서 국내 기사와 국내 보고서를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좀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보면은 결론 부분을 제가 사실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 약간 요약식으로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ESG 경영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거 뭐 시작되고 있다, 뭐 앞으로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첫째 명확한 ESG 원칙과 프로세스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은 ESG가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저런 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분분하는데 이거는 좀 정립이 돼야죠. 그러니까 각자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예 그 내부에 그러니까 ESG 리스크 뭐 탄소가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사업기에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하고 수익성은 좀 날 것 같은데 초반에 ESG 리스크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ESG에 대한 고려가 일상화돼야 되고, 아예 그 문화가 회사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거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된다라고 이제 그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이런 거 좀 하자 그러면은 유난 떤다 이런 문화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이제 없어지고 ESG 좀 무시하고 이런 거 좀 대출 좀 해줄까 이러면은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국내 금융회사나 뭐 이런 데서 금융상품 개발이나 그다음에 기업에 이제 관여하는 뭐 대출은 해주는데 뭐 이런 거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에서 그 금융회사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걸 해온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지 실제로 뭐 CO2 같은 걸 막 좀 무시하면서 다른 거 잘하면은 높게 평가해 준다거나 이런 게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량 제고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중소기업이나 특히 벤처기업 같은 데다가 이제 대출 같은 거 협의할 때 기업 관여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챙기고 계시냐, 안 챙기고 있으면 챙기시라 하면서 이렇게 금융으로 관계를 맺는 걸 투자하는데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ESG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외부 전문가 영입해야 된다. 외부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팟캐스트를 이렇게 해왔다면서 역량을 쌓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굉장히 그 고액의 연봉으로 이렇게 영입을 해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 보고서 확실합니까? 그 내용 들어가 있는 게? 그거는 빠져 있는데 제가 좀 심미 안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게 그 부분이 네, 그리고 열심히 넣으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M&A도 고려할 필요 있다고 하니까 그린피스와 M&A 우리 진짜요? 좀 그런가? 약간 진짜요? 또 경고 받으신 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네. 아무튼 네, 적극적으로 지석쌤 M&A 저기 정색할 뻔했어.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야. 같이 가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자, 아무튼. 근데 이거 진짜 필요한 게 진짜 그러니까 그린피스에서 안 들어가더라도 딴 데서라도 근데 여기 제일 잘하잖아. 자, 아무튼. 자, 그다음에 셋째는 국내 ESG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해가지고 생태계 조성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 그냥 근데 여기 그런 거 나와요. 사회단체와 합작을 통한 솔루션 개발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ESG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리서치나 이제 분석 도구 등을 이제 금융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좀 제공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잘 정리해주고 있고요. 요거 하여튼 자본시장연구원에 가보면 요거 찾아 리포트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국내 기관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 왔다라는 게 좀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또 오늘 금융 특히 은행에 대해서 ESG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특히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각각 쓰시는 주거래은행 위주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 두 분 방송 어떠셨나요? 네,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 역량 강화를 원하신다면 네. 그린피스는 항상 열려 있고요. 역량 강화를 원하신다고 저희가 그 그린피스 오면 역량 강화된다 이런 M&A 뭐 이런. M&A 저희 회사 팔리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그 M&A는 좀 너무 과하면 아무튼 사회 단체와 합작을 통한 투자 솔루션 개발 이런 거. 정말 CO2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하고 좀 그런 협업 같은 거를 좀 하셔서 이게 재고가 안 되면 사실은 저희가 종종 얘기하지만 시민들의 정말 애정어린 노력과 이런 것들이 이런 금융기관의 그런 변화 이런 거 같이 가야 빛을 발하지 시민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국내에서도 빨리 역량이 빨리 강화돼서 좀 멋진 모습 보이면 좋겠습니다. 은행도 바뀌고 있다. 이제 은행이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은행은 그 책임 피할 수 없다 이제. 그린피스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은행을 상대로 캠페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는 대출해주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손해도 봐요, 손해도. 예. 네, 손해도 보고 은행들이 이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난 쌤은 어떻게 좀 고민해 보셨나요? 네, 저는 은행이랑 기후위기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의 생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주변의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금융이라는 또 쉽지 않은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이제 방송 들으시고 또 느낀 점이나 이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이나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지석쌤, 나은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